채무의 강제이행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의 강제이행의 첫 번째는 상계입니다. 채권자가 하는 상계죠. 이 상계라는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권 채무를 대등에게서 소멸시키는 어느 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다. 그런데 또 상계가 무조건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상계가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의사표시한 상계 금지, 이것도 당사자 의사표시로 상계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효력이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의사표시한 상계 금지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법률상의 상계 금지가 되는데, 법률이 특별한 목적으로 상계를 금지시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고의의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다. 자, 이 수동채권은 자동채권에 대응되는 개념인데요. 이것은 누가 상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 K가 상계를 한다면은 상계를 한 자가 상계를 당하는 자에 대한 채권, 이것은 상계자가 하는 것이니까 자동채권이 됩니다. 반대로 상계를 당하는 자, 상계를 당하는 자가 상계를 하는 자한테 가진 채권, 그게 상해로 인한 3천만 원 손해배상 채권이죠. 이 채권자 K가 상계를 할 경우에 이것은 수동채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금지되는 건 손해배상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채권.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자기가 부담하는 채무, 그러니까 상계를 당하는 자의 자기에 대한 채권은 이 손해배상 채권이란 말이에요. 이게 수동채권이 될 때는 이것은 상계가 금지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3천만 원 돈을 받을 길이 없어. 채무자 A가 무자를 가다 하면.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불법행위를 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 불법행위로 인해서 생긴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상계해버리면 되니까. 그런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금지하는 겁니다. 반면에 채무자 A가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이걸 자동채권으로 한다. 채무자가 자기가 상계하는 것이니까 이게 자동채권이고 3천만 원의 대출채권이 수동채권이 되는 것이죠. 이때는 상계가 허용돼요. 두 번째는 이제 압류금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자가 3천만 원 대출권 압류금지 채권. 압류금지 채권은 뭐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연금채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마찬가지 논리에 의해서 이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즉 채권자가 하는 상계는 안 되고 이 3천만 원 대출채권을 채무자가 자기가 가진 압류금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이 대출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가능한 겁니다. 임금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는 것은 미리 돈 빌려줘 놓고 너 이 일 이렇게 해라. 그거 상계하면은 이 근로자가 강제 노역을 하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사회 상당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지시키는 겁니다. 근데 반대는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급 금지 명령을 받은 채권과 상계. 자, 이 지급 금지 명령은 이 K하고 A하고 A가 예금 채권 3천만 원을 가지고 있고 K는 A에 대해서 대출 채권 3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A의 채권자인 S가 A에 대해서 받을 채권을 가지고 압류명령을 송달시켰다. 그러면은 이 채권자는 이 압류명령이 도달되기 전에 이 대출채권이 발생해 있다. 그러면은 상계로서 압류채권자한테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명령이 도달했을 때는 이 대출채권이 없었다 이거예요. 압류명령 이후에 대출을 해서 이 채권과 상계한다면은 그것은 S의 권리를 해하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상계해서 다 회수가 됐다. 그러면 더 이상의 채권 행사가 필요 없겠는데 상계할 채권이 없다거나 상계에도 또 부족한 채권이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강제로 이행시킬 수밖에 없죠. 강제 이행 수단으로서 첫 번째가 이제 채권의 추심입니다. 채권 추심이라는 것은 강제 집행의 전 단계로서 채무자의 소재 파악 및 재산 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별다른 규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수단이 아닌 비정상적인 수단을 많이 썼죠. 예를 들면은 부모 형제한테 찾아가서 땡깡을 부린다거나 아니면은 새벽에 밤중에 찾아가서 돈 안 갚는다고 계속 못살게 군다든가 이런 행위들을 했다 이겁니다. 나아가서는 폭력까지 행사하기도 하고, 물론 폭력 행사는 뭐 전에도 폭행죄,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니까 국가에서 이제 소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채권 추심에 관해서 채권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는 보장하겠다. 그렇지만은 권리남용이라든가 불법적인 채권 추심 이건 방지하겠다. 그래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해주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채권 추심에 관해서 추심 채권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본다면은 채무자가 요청이 있으면 채무 확인서 교부해라. 또 채권자가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경우 수임 사실을 통보해라. 동일 채권에 대한 복수 채권 추심, 여러 사람들의 채권 위임하지 마라. 채무자가 채무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채무자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 전산 시스템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하지 마라. 지금 다투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채무자가 채권 추심에 응하기 위해 소정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해서는 연락하지 말고 그 대리인하고 이제 해라 그런 이야기고, 채무자의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부모 형제 뭐 이런 관계인에 대해서 채권 추심하기 위해서 연락하는 거 그것도 하지 마라. 변호사 아닌 추심 채권자의 채권 추심과 관련한 소송 행위는 안 된다. 채권 추심과 관련 폭행 협박도 안 된다. 또 채권 추심과 개인정보 누설이나 채권 추심 목적 이외에 이용 금지다. 채권 추심과 관련 채무자 또는 관계에 대한 거짓 표시 등 금지, 채권 추심과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부당한 채권 추심 비용 청구 금지, 비용 명세서의 교부. 자, 그러면 이제 채권자가 추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면 어떤 제재가 따라가느냐? 민사적으로는 채무자 및 관계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돼 있고, 또 형사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고, 또 과태료 부담들이 있다. 이 내용도 우리 법률 보면은 나오니까 그쪽으로 하고 여기서는 간략히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 추심이 안 되면은 이제 채권자는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 강제집행의 첫 단계는 이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물론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력이 있는 정보를 갖고 있다면은 관계없는데 그것이 없다 그러면은 가압류부터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런 가압류가 들어왔을 때 채무자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여기서 다룰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이의신청이에요. 이 이의신청은 가압류 명령의 당부에 관한 변론에 의하여 재심리를 구하는 신청입니다. 이게 가장 효과적인 것은 뭡니까 하면은 이 과거에 채권자가 일정한 채권이 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은 5천만 원에 상당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했어요. 그럼 더 이상 가압류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압류라는 것은 채권자가 말만 듣고 긴급하게 하는 겁니다. 채무자의 재산 도피를 막기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느 특정 재산을 가압류했어요. 뭐 그걸로 끝인데 채무자한테는 압박을 주기 위해서 또 다른 재산을 가압류해요. 그러면 그 가압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앞에 가압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거든요. 긴급하게 해야 되니까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뭐 여러 개를 다 가압류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채무자는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그럼 그 압력이 못 이겨가지고 그냥 갚아버리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압류가 되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지니까. 이런 그 남용이 있어가지고 법원에서는 가압류를 할 때는 먼저 가압류한 것이 있느냐 이것을 적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가압류다. 다른 가압류를 했다면은 그 가압류한 금액이 얼마냐 이거까지 다 적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고
가압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도 채권자가 거짓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가압류한 거 없다. 이미 가압류해놓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바로 이의신청 들어가시고 다시 심리해 주시오. 이미 충분한 가압류가 됐는데 이걸 또 가압류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이렇게 하면 바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서 가압류가 풀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써먹을 수도 있는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이 있다고 해서 가압류 집행이 정지되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 이 가압류 명령은 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 가압류명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에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기한의 제한이 없다는 것. 두 번째가 본안제소명령 신청인데 이것은 가압류를 해놨어요. 그대로 두면은 계속해서 가압류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이때 채권자한테 당신 무엇 때문에 가압류를 했냐? 나는 가압류한 원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물론 채무자가 채무 부존재 확인은 소송을 제기해서 다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채무자가 원고가 돼가지고 소송 비용도 내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가압류는 채권자가 있으니까 그럼 그 가압류한 원인 채권이 진짜 존재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라고 이렇게 법원에 신청하면은 법원이 채권자한테 소송 제기해라. 이걸 본안 제소 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소 명령이 채권자에 도달했는데 그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채권자가 본안 제소를 하지 않으면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 취소가 됩니다. 이제 이런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이제 사정 변경 등에 의한 가압류 취소 신청이 있어요. 사정 변경, 가압류 이후에 가압류가 유효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사정 변경이 생겼으니까 취소해 주시오 하는 신청이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뭐냐? 가압류의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뀌었다. 그것은 가압류 요건인 피보전 권리나 보전 후 필요성 중 어느 것이 소멸한 경우다. 피보전 권리가 소멸했다 그러면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 소송이나 채무자가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 확정이 됐어요. 그럼 가압류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취소해 주시오 하고 취소 신청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전 후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가압류 채무자가 가압류 채권자에게 충분한 인적 물적 담보를 제공했다. 또 가압류 명령은 났는데 14일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기간을 도과해 버렸다. 그러면 가압류 그 명령은 나 있거든요. 그럼 그거 갖고 집행할 수가 있으니까 아예 가압류 명령을 취소해 주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사안은 가압류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자, 가압류를 풀기 위해서 나 이 담보 제공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 취소가 되고 이 담보금에 대해서 이제 가압류 채권자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 소송 제기가 없는 때, 과거에는 이렇게 없어서 계속해서 갔는데 지금은 가압류해놓고 본안 소송도 제기하지 않고 또 채무자가 본안 제소 명령 신청도 안 했다. 계속해서 3년이 흘렀다. 그러면은 가압류를 본안으로 전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취소 신청해서 가압류를 취소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채권자가 강제 집행한 마지막 단계죠. 실제로 이제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뭐 채무자가 가진 부동산, 채무자가 가진 유체동산, 채무자가 가진 뭐 채권 이런 재산들에 대해서 강제 집행 절차를 이제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적법한 절차다 그러면 채무자는 이걸 용인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또 뒤에 채무자 또 의무로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용인을 해야 되는데 집행 과정에 있어서 위법을 했다. 그럴 때는 채무자가 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구제 수단으로서 5개 정도가 법정되어 있습니다. 순차로 설명을 한다면은 첫 번째는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이에요. 이것은 집행기관이 집행 절차 법규에 위반하여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에 집행 채무자가 집행법원의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불복 방법입니다. 집행행위의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하고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집행 대상 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상의 이유로는 이건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은 절차적인 이유거든요. 그 절차를 잘못하니까
그걸 바로잡아 주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은 하여도 강제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은 없으므로 이 강제 집행을 정지시키려면 법원에 별도로 강제 집행을 정지시키는 잠정 처분을 신청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즉시 항고라는 건데, 이 즉시 항고는 그 집행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일정 불변 기간 내에만 제기할 수 있는 항고입니다. 보통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일주일 내에 합니다. 항고는 이제 즉시 항고는 항고 중에 하나거든요. 항고는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명령의 위법임을 주장하여 그 취소 변경을 구하는 독립의 상소가 되겠습니다. 네, 이 항고는 통상항고하고 즉시항고로 구분되고, 통상항고는 제기기간에 제한이 없고 항고 이익이 있는 한 어느 때라도 제기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즉시항고가 구분됩니다. 그럼 이 즉시항고 효력은 어떠냐? 민사 집행 절차에서의 즉시항고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그러면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경우는 뭐냐? 예외적으로 전부명령이 확정될 때까지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겁니다. 또 부동산 집행에 의해서 매각 허가 여부 결정, 이것도 확정이 돼야 효력이 발생해서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세 번째가 이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요소입니다. 그럼 집행문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집행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강제 집행을 하려면은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하는 공적인 문서가 있어야 돼요. 그 문서를 우리가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집행권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확정 판결,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가집행 선고가 있는 1심 판결. 이거면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바로 강제집행 신청할 수는 없고 거기에다가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되는데 그건 이제 집행허가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집행권원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채무자가 이행해버릴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집행권원의 작성기관이 집행을 허가한다는 문구를 거기다 부여를 해줘요. 그래서 이걸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한 거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력 있는 정본, 줄여서 집행정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집행권원에 덧붙여 적는 집행문은 어떤 것이 있느냐? 통상의 집행문하고 특별한 집행문이 있어요. 통상의 집행문은 그냥 집행문 일반적인 거고 특별한 집행문은 그 집행권원의 조건 성취를 조건으로 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건이 성취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조건 성취됐다. 그래서 집행이 더 좋다 하는 문구를 붙여야 이걸 조건 성취 집행문이라고 합니다. 승계 집행문은 뭐냐? 집행문까지 통상 집행문까지 다 부여받았는데 채권자나 채무자가 사망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 집행문에 집행 당사자 표시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맞춰주는 집행문이 승계 집행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사망이라는 사실 증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상속인이라는 사실관계 증명이 있어야 되니까 그 특별한 집행문이 되는 겁니다. 여러 통의 집행문은 동시에 여러 군데서 집행할 때 하는 거고 제부의 집행문은 집행문을 분실해서 잃어버렸다. 불타서 없어져 버렸다. 그럴 때 다시 부여받는 집행문을 제부의 집행문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특별한 절차를 거쳐서 집행문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자, 이 중에서 이제 조건 성취 집행문이나 승계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 채무자가 조건 성취나 승계에 의한 집행력을 다투어 그 집행문 부여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자, 이 집행문이 부여됐는데 사실관계가 틀렸다. 그러니까 그 집행문 부여는 잘못되었다. 근데 집행기관이 이미 부여를 했으니까 이것을 소송으로 다퉈라. 이것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입니다. 네 번째는 청구에 관한 이의소예요. 청구에 관한 이의소라는 것은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실체상의 이의를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고 있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청구에 관한 이의소가 제기돼도 집행정지 효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를 시키려면 별도로 잠정처분으로서 강제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돼요. 자, 이걸 도예로 잠깐 설명한다면은
자, K가 A에 대해서 5천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집행할 수 있는데 이때 채무자가 변제를 하거나 채권자로부터 기한 유예를 받았다. 그럼 확정 판결받았어도 바로 강제 집행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 이 확정 판결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 또 이 판결서에 집행문 부여받았을 때도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면은 채권자는 이걸로 강제 집행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강제 집행 신청을 하면은 이 확정 판결 이전에 생긴 사유는 판결로 다 다퉜기 때문에 다시 다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판결 이후에 새로운 사실이 생겼거든. 그러면 이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에 집행을 하거나 변제를 받았으면 아예 집행을 못 하는 건데 아직 집행력이 있는 정본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기화로 해서 강제 집행 들어가면은 A는 이걸 다투어야 되겠죠. 그럴 때 다투는 것이 청구에 관한 이의소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의소가 제기돼서도 집행정지 효력은 없으니까 집행정지 시키기 위해서 강제 집행정지 가처분 명령을 구해둬야 된다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구제소단으로 제3자 이의소입니다. 제3자 이의소는 강제 집행 후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실체상의 이의를 주장하여 그 강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물론 소재기에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정처분으로서 이것도 강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필요합니다. 자, 이것도 예를 들면은 여기 5천만 원 채권이 있어요. 그런데 A가 D로부터 동산을 대여받아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데 이미 이 사람은 집행 정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집행 신청하니까 이 사람이 A가 점유하고 있는 이 동산 집행을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럼 이게 매각돼서 선의자 수중으로 들어가면은 D는 자기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때 D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제받느냐? 구제받는 수단이 제3자 이의소라는 거예요. 왜 제3자 이의소냐? K하고 A하고 강제 집행에 관해서 제3자는 D거든요. 그런데 왜 이의가 있느냐? 내 재산을 A가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강제 집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 강제 집행 못하게 해주시오 하고 다투는 것이죠. 그것을 소송으로 다툰다는 겁니다. 이게 제3자 이의소죠. 그래서 이제 강제 집행을 당하는 채무자도 정당한 집행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밖에 없고 이때 과잉 집행이라든가 위법 집행이 있으면은 이런 수단에 의해서 다툴 수가 있으니까 적절하게 대응책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